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뵙게 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비롯한 중동발 전쟁에 대한 증시에 대한 영향력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의 변동성을 보면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 대한 우리 투자자들의 심정은 그닥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특별 인터뷰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런 급변동 장세에서 몇 번의 잘못된 선택, 시장에서는 그걸 스윙 당한다는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 스윙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오늘은 정말 3프로TV와 지난 5년 동안 정말 하루도 거의 빠짐없이 여러분과 만나고 있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증권맨 중에 가장 진정성이 있는 업계 후배이기도 한데,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 모시고 이 급변동 장세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네. 야, 너 어떻게 이렇게 꾸준하냐. 아직도 다니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어쨌든 정말 한 길로 우리 투자자들도 이제 정말 그런 걸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댓글 같은 거 보면 그죠? 형 같다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자, 본론을 좀 들어가 볼게요. 예. 변동성이 이렇게 큰 시장은 저도 34년 투자를 했습니다마는 글쎄 IMF 일부를 제외하거나 이렇게 빼면 그닥 없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변동성 장세 우리 박병창 이사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34년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전 31년 차 예. 올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상승의 특징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31년 동안 저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동안에 예.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급등락. 언제 그랬냐면은 IF 외환위기를 바로 제 취임 시절에 예. 외환위기를 맞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IT 버블 붕괴 후에 또 급락했다가 또 급등한 격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유럽의 디폴트 그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리먼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리먼 사태 있을 때 급락을 했다가 또 다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팬데믹 때 급락했다 올라왔지 네. 않습니까? 제가 굳이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례적으로 올랐던 것은 대부분 시스템 위기나 대단한 위기에 의해서 급락했다가 올라온 것이지 자연스럽게 이번처럼 이렇게 올라온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번엔 다르다라는 네.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급락 후에 다시 올라온 것은 자연스럽게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인 거고, 지금 이번에 상승은 시장이 급락했거나 아니면 위기에 의해서 급락한 부분에서 반등한 것이 아니고, 시장이 바야흐로 비정상이 정상화가 되면서 소위 밸류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상승은 예전과 다르다라고 표현을 드리겠고요. 네. 예전과 다르다는 표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처럼 급락 후에 다시 어떤 위기에서 올라온 부분은 이게 왜 그런지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이거 이만큼 많이 빠졌으니까 저가 매수 들어와서 올라오면 팔지, 뭐 이런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타난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상승에 추정하지 못했고, 기관 투자가도 추정하지 못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이번 반등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례적 급등,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례적 급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할 때 왜 이렇게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은 변동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시장이 이렇게 변동폭이 컸던 것은 뭐 누구나 다 알듯이 당연한 첫 번째 이유는 단기 급등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세계 1등이었죠, 수익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작년 6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죠. 예. 그래서 1차, 2차, 3차 상승을 이제 하면서 2,600포인트였습니다. 작년 6월 1일 때 6,600포인트였는데 6,300포인트 위로 올라섰습니다. 142%가 올랐어요. 처음 봤습니다. 예, 아주 짧은 기간에 올라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김포로님은 훨씬 더 아시겠지만, 일본이 아베노믹스가 2013년에 있었고 2014년부터 15년 2년 동안에 딱 지수가 더블났어요. 마이너스 200포인트로. 네. 그리고 나서 한 15포인트 조정 보이고 그 다음에 다시 갔거든요. 네. 그때 소위 아베노믹스가 있었고 거버넌스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걸 2년 동안 진행을 했거든요. 네. 우리는요. 6개월 동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번에 이 급등하고 이례적인 상승을 했던 것은 우리 시장이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렸어요.
처음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으로 인한 급등, 경험 부족으로 인한 급락이 나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경험 부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장이 올라가면서 경험이 부족한 시장 또는 투자자의 심리가 있었기 때문에 편향적이 상당히 있었고 또 반도체 쏠림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 관련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끌어올렸고 내려가는 부분 물론 어느 시장이나 그렇지만 우리는 더 극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이란발 리스크로 인해서 급락했다가 뭐 20% 가까이 뭐 한 주간에 이틀 동안 빠졌다가 또 반동도 10% 주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런 현상이 우리 시장은 역시나 우리 시장은 원래 이런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야.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우리 시장은 예전과는 상당히 다르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시장이 안정적인 시장으로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맨날 부러워했던 게 뭐냐면 우리 그 정치인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러워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S&P 500을 보면은 10년, 20년 동안 선형적으로 계속 오르는데 그렇죠. 우리는 선형적으로 오르지 않고 올랐다가 계단식이죠. 폭락하고 올랐다가 그것도 폭락하고 N자형 계단이에요. 예, 계단식으로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채널이 우리는 갇혀버리고. 예, 그래서 적립식으로 꾸준히 투자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는 걸 못하는 시장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투기장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단기 급락을 했지만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바야흐로 우리 시장이 옛날처럼 다시 원위치하고 이런 시장이 아니고 선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초기에 경험 부족으로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지 이후에는 점차로 사람들의 심리, 수급 이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상당히 양질이 되면서 이 변동성을 줄여가면서 시장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반적인 세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러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국 기업은 뭐 어쨌든 간에 대체로 다 네.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예. 기관이든 개인이든 매수에 싹 들어가지고 그걸 보상을 해주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기업체들한테 예. 기업체 주가에 실적 잘했어. 그럼 우리 더 산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글로벌 대표 기업이 되면 선형으로 올라간다는 게 예. 꾸준히 우상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맞습니다. 경영자들도 야 우리가 실적이 되면 이게 주가가 많이 오르면 내 주가가 많이 오르면 주주들이 날 좋아하겠지. 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우리는 예.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 그때 세론. 도망쳐. 예. 그 요번에 진짜 그걸 한번 바꿔보자고요. 이게 그냥 바꿔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요. 지금의 상황처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바뀌는 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예. 그 오랫동안 그 뭐랄까요 오너 중심의 네. 기업을 운영하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됐었는데 이 소위 거버넌스 계획을 한다고 하면서 단기간에 그 마인드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보다는 먼저 주식시장이 먼저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인들의 마인드가 바뀌면서 바야흐로 우리 시장이 안정적으로 가고 기업은 수익을 많이 내고 투자자들에게 다시 환원해주는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첫 단추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2월 말에 6,300포인트대를 찍었고 예. 그리고 전쟁이 터지면서 저점 5,000포인트 근처까지 아유 이게 뭐 지수로는 1,300포인트예요. 맞습니다. 1,300포인트가 하락하는 예, 예. 걸로 치면은 엄청난데 예.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예전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전쟁 중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 전쟁의 영향력은 이제 거의 소멸된 건지 아니면 잠복해서 아직도 경계 경보를 발령하고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건죠. 뭐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사람들의 실물 경제나 밖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조금 다른 사고를 좀 가져야 되는데요. 주식시장은 어떤 특징을 좀 갖냐면은 항상 미래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식시장은 뛰어가고요. 예. 그리고 어떤 악재가 나오든 호재가 나오든 첫 번째 닥쳤을 때는 굉장한 텐트럼 또는 예. 변동성을 줍니다. 예. 그러나 점차로 갈수록 그 변동성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바라보는 거랑 주식시장 안의 내용하고 좀 다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시장에 전혀 영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변수가 아니고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변수가 아니고 상수 K입니다. 예.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건 이번에 새롭게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맞았을 때는 시장이 그것을 굉장한 변동성으로 반영을 하지만 점차로 시장은
비슷한 내용의 뭐 어디 뭐 선박을 뭐 미사일로 쐈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도 전에처럼 그런 그렇죠. 변동성을 안 준다는 얘기죠. 체감하죠. 예, 체감이 점차로 주로 변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걸 시장 외부하고 안에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방송 많이 보시겠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의 전문가분들은 요번에 장기전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심지어 지난 주말에 보니까 공중파 방송에서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게 유가가 오르고 이게 장기전이 되면 경기 침체가 되고 디플레이션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3차 대전 얘기도 해요. 그건 이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네. 거고요. 주식 시장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악재가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가를 다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선반영하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완전히 다른 새로운 악재가 나오면 시장은 또다시 한번 충격을 볼 수 있다라고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쟁의 전개 상황이 계속 있는 상태에서 예. 시장이 이것 때문에 계속 질질질 내려가면서 힘들어질 거다. 예. 그렇게 보는 것은 시장 참여자로서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시장의 반영 강도가 축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재가 지나가면은 어차피 그거는 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장기적으로 이제 뭐 휴전하면서 장기로 간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큰 변동성이 줄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퍼는 좀 둬야 된다. 저는 버퍼를 현금을 좀 가지고 있는 걸 버퍼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지금 가만히 보시면 지난주에 19% 빠졌다가 거의 10% 반등 줬다가 이번 주만 말씀드려볼게요. 오늘 지금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녹화를 네.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6% 월요일에 6% 빠졌고요. 화요일날 5.3% 반등 줬습니다. 어제 1.4%였어요. 네. 지금 보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점차로 이렇게 그러네요.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하는 트레이더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높은 빌딩에서 공을 떨어뜨렸어요. 처음에 딱 지면에 닿고 올라갈 때는 굉장히 많이 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변동성을 갖고 매매하는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하면 결국은 지면에 닿는 거잖아요. 이 주식시장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슷한 이란 전쟁이 일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사람들이 좀 안정화하잖아요. 예. 이제 안정화되고 시장 뭐 이런 전쟁은 안 더라도 뭐 그냥 괜찮을 거야. 이런 순간에 또 다른 어떤 악재가 나와서 시장의 변동성을 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버퍼, 현금은 일부 가져가면서 그 준비를 하시되 전반적으로 지난주처럼 그런 큰 변동성이 나면서 엄청나게 이제 폭락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주식시장은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나요. 공 비유를 하니까 예. 미국의 S&P는 농구공 같은 건가 봐요. 떨어졌는데도 예. 확 안 튀잖아요. 그냥 툭 튀고 툭 옆으로 갔다 와요. 근데 우리 골프공 같아. 그냥 탁 튀어가지고. 그러네요. 막 뛰네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께 지금 제가 이 어떻게 보면 투자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선배로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한국 시장에서 여러분 이걸 수행한다고 잘 버티시잖아요. 이번 이런 장을. 이거 세계 어느 나라 투자자를 경험하기 힘든 거를 경험하셔가지고 예. 여기서 이 국면에서 잘 버티시고 돈을 안 잃으시고 그저 수익 안 당하시면 예.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투자의 지평이 열립니다. 근데 여기서 수익 당해가지고 아유 상처받고 나 투자 안 해 혹은 야 요렇게 투기적으로 해야 돼 뭐 요렇게 잘못된 걸 배우시면은 그래서 제가 박병창 이사를 오늘 모신 거란 말이죠. 예, 공감합니다. 네. 정말 좋은 수업료를 조금 내시고도 많은 걸 배우실 수 있는 것 같은데 전쟁의 여파가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정말 다른 대전쟁이 난다거나 뭐 대만 해협이 그렇다거나 이런 게 안 나오면 이제 대한민국 코스피도 전 고점을 회복할 거라고 이렇게 보세요. 어떠세요? 단기적으로 보세요. 그거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우리 시장 이전에 예. S&P 500이요. 올해 내내 박스권했습니다. 그렇죠. 크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네. 않고 그렇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오를 만한 큰 호재나 내릴 만한 큰 악재나 이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근데 요번에 악재가 나왔는데 이 악재는 미국 경제에 그닥 그렇게 아주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뭐 버틴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래도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주식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어떤 주식이 안 움직이고 계속 그냥 답답하게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이 그래요. 답답하게 막 5년, 6년 동안 박스권에 있고 막 그래서 안 움직이고 있다가 악재가 나와서 만약에 밀리잖아요.
그러면 악재가 나와서 밀린 만큼만 원위치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 악재를 딛고 밑에서부터 매수가 들어와서 그냥 쳐버립니다. 오히려. 그러네요. 예, 계속 그랬어요. 일반 주식도 그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기 종료가 되면은 S&P 500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하고 7천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여태까지 계기가 없었는데 예. 이걸 계기가 되는 거죠. 어. 무슨 표현이냐면 또 달리 표현을 하면 수급적 표현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올해 들어서 1월 이후에 미국에서 세론하면서 미국을 팔고 아시아나 유럽으로 가는 자가 많다. 뉴스 많이 들으시죠. 미국에서 나가는 자금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들이 수익률이 더 높다고 판단하니까 그랬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 악재로 해서 미국 시장이 좀 빠졌어.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 저가 매수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 들어오면서 그러면 원위치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7천을 넘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저 그렇게 보면서 그렇게 만약에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흐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시장은 6,300포인트에서 지금 한 5,500포인트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을 좀 줄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6,347포인트까지 다시 오르려면 한 12에서 13% 정도 올라야 돼요. 예. 근데 뭐 하루에 뭐 5% 10% 올르니까 금방 올라갈 수 있어. 이건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게 오르는 네. 거는요, 여러분. 네, 네. 진짜 몇 년에 한 번 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보기엔 좀 그렇고요. 우리 시장에는 아직까지 호재성 재료가 앞으로 미래에 닥칠 호재성 재료가 남아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상법 개정을 하면서 이번 시장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6월부터 올라왔던 이유는 7월에 1차 상법 개정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2차 있었고 요번에 2월 말에 3차 상법 개정이 있었어요. 3차 상법 개정이 생기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한번 시장이 좀 좋아져야 되는데 이란 사태로 인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가만히 보면 지주사나 증권사나 이런 주식들이 오르는 이유는 요즘에 대기업 삼성전자를 비롯한 SK 대기업들이 지금 자사주 소각 발표를 계속 하고 있죠. 이게 3차 상법 개정의 영향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호재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죠. 더 강한 거. 세법 개정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봄에 1분기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배당 시즌 되고 이사회 주주총회 하고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는 배당 관련주가 또 다시 한번 시장에서 화두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호재가 앞으로 남아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앞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호재성 재료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그럼 고점이 어디냐?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는 AI 고점이 어디냐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메모리 반도체의 고점이 어디냐는 지금 어느 누구도 단언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 나와 있는 것들의 재회 추정하기에는 이게 증설을 해서 실제로 디램이 양산이 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점으로부터 한 1년 전부터 시장이 먼저 둔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가격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자료들을 보면은 이제 지금 증설하고 있는 지금 삼성도 평택에 증설하고 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용인하고 있고. 예, 이 증설이 언제쯤 그러면은 이 효과를 내면서 지금 이제 메모리가 더 많이 증설이 되느냐?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2027년도 하반기에 그것도 3분기, 4분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지금은 우리가 엄청난 변동성을 주고 막 급등했다 급락했다 그랬지만 사실 두 달뿐이 안 지났어요. 지금 3월 둘째 주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만약에 예전의 경험도 그랬고 역사적으로 퀀트 데이터도 그래요. 반도체가 증설을 하는 반도체 증설에서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그 시점이 오는 그 전에 1년 전 되면은 이미 조정을 좀 받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올해 3분기, 4분기 돼야지 조정을 보이는 거잖아요. 과거 경험치로 보면은. 그렇죠. 근데 이제 3월 둘째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전히 이 반도체의 가격 인상 또는 QA 증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여전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의 추정치는 계속 낮아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올 상반기에 그 추정치가 더 낮아지지 않는다라면 지금 현재는 또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이 올라가는데 시장이 빠지겠습니까? 이 두 종목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게 조기 종료로 끝난다고 생각한다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또 다시 ETF로 들어오는 매수의 힘으로 인해서 정고점 트라이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공사는 그분들이 하는 거라서요. 누가 어디서 새로운 뉴 플레이어가 나와서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평택이다 용인에다 공장을 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삽질을 좀 천천히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동안에 계속 그랬죠. 그래서 피가 이제 가격이 오르니까 우리는 보수적으로 증설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증설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것도 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동안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막 오르고 나머지 소부장은 별로 못 올랐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소부장 반도체 올라요. 소부장 굉장히 세죠. 증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증설 얘기가 나왔느냐?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마이콘 테크놀로지를 하고 중국의 기업들이 칩 메이커들이 증설을 대규모로 그냥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가격만 바라보고 있다 그들이 증설해서 그렇죠. 나중에 시장 MS를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설 얘기가 나온 거고 그러다 보니까 소부장들이 시장의 가장 핵심으로 맞아요. 또 장비를 올랐다. 들여야 되니까. 예,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자, 세간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한 게 그럼 정보 좀 다시 갑니까? 반도체 다시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박병창 이사의 견해는 정리가 됐죠. 두 번째 가장 큰 궁금증이 어느 말을 타야 됩니까? 이거 여전히 주도주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까? 아니면 요즘 코스닥이 그렇게 좋다던데 또 코스닥 액티브 ETF가 또 두 개가 출시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갈리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말을 갈아타든지 아니면 기존의 말을 타야 되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좀 들어보죠. 일단 코스닥 액티브 ETF는 다음 주에도 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계속 나오겠죠. 예, 이제 계속 나오면서 이제 또 분위기 붐이 예. 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코스닥 150이 지수가 상대적으로 ETF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스닥은 이 코스피는요 저평가에서 정상화 평가를 받은 거예요. 밸류에서. 근데 코스닥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코스닥은 구조적인 개선이나 아니면 수급으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정책이죠. 예,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이 향후에 얼마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나오냐에 따라서 코스닥은 더 후퇴할 갈 것 수 같지는 있느냐. 않은데. 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요번에 코스피가 6천까지 올라간 걸 봤기 때문에 지금 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다녀보면 야 이거 이번 정부에서 후퇴하지 않을 거야. 네. 이번에 이걸 믿고 가야 돼. 이런 정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장의 전체를 끌고 간 것은 매크로 시장은 유동성과 AI이고 우리 시장은 거버넌스 개혁과 그리고 반도체를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없이 다른 쪽으로 주도주가 바뀌거나 다른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투톱과 거기 소부장에 있는 핵심 주들을 끌고 가는 것은 반드시 내 포트에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다른 쪽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되는데 보통 뭐 7대3 법칙, 뭐 5대5 법칙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7대3 법칙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내가 핵심으로 끌고 가는 시장 또는 핵심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을 한 70% 넣어놓고 네. 나머지 한 30%를 액티브로 움직이자 이런 표현을 좀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30% 가지고 지금 움직이는 상황을 보고 봐야 되는데 그 상황을 아무거나 그냥 이 섹터가 좋아질 거야, 코스닥이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이클링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떤 사이클? 주식시장의 사이클은 과거에는 경기 사이클에서 움직였어요. 근데 리먼 사태 이후에 글로벌 자본시장은요 경기 사이클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경기가 그렇게 좋아지고 막 사이클링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거냐면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로 움직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정책 사이클로 움직이는 게 또 한 축이 있어요. 그 금리라든지 유동성 이런 거.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이라는 것은 AI가 이제 저기 젠수랑 CEO가 얘기한 것처럼 생성에서 추론에서 뭐 에이전트에서 피지컬. 그래서 지금 그쪽이 다 좋은 거잖아요. 그 과정의 축으로 가는 데서는 나는 분명히 그쪽은 쫓아가야 되는 그 사이클 쫓아가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책 사이클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을 규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조방호이라는 강력한 섹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지금 세법 개정을 하려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법 개정과 관련된 정책에 대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번 전쟁에 의해서 지금 요즘에 또 나오는 새로운 정책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런 정책들이 나오죠. 가뜩이나 지금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는 빅테크들한테 너희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으니 이걸 국민한테 전가시킬 수 없으니 너희들이 발전소를 짓든지 아니면 아주 고가로 전기를 사라라고 해서 다 불러 모았고 백악관에서 다 일일이 서명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들이 데이터 센터를 옆에 발전소를 지어야 되고 전기를 어떻든 어디서 끌어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다는 게 뭐냐면 소형 원자로를 거기 옆에다 다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전이 세지 않습니까? 잘 안 밀리잖아요.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원전은 소형 원전이라 하더라도 5년씩 10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장 지금 이 필요한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쪽이 어디냐면은 재생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 발표된 내용이 우리 대미투자 합의 했지 않습니까? 국회 통과에 통과했잖아요. 그러면서 1차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해서 에너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자력하고 전력기기하고 태양광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건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태양광이 어떤 기업이 좋아 뭐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정책 사이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정책 사이클이 나오면 국가가 그 산업에 지원을 할 것이고 그 산업에 지원을 하면서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그게 성장하면서 그 속해 있는 기업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술 혁신에 의한 사이클 한 축과 그리고 정책에 의한 사이클 한 축을 볼 때 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섹터들이 이 사이클에 맞아떨어지는 굉장히 좋은 기회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질문 주신 분에 답변을 드린다면 반도체는 지금 또 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계속 가져가시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지컬 AI에 들어가 있는 섹터들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에너지에 들어가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버넌스 개혁에 들어가 있는 것들 이런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 안에서 코스닥에서 찾는 거지 내수수에 찾는다든지 아니면 사양산업에 찾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싸다는 이유만으로는 안 돼요. 예,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섹터들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돌아다니면서 순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으로요. 이번 주에 제일 센 섹터가 뭔지 아십니까? 광통신입니다. 광통신. 아, 어마어마해요. 막 상한가 치면서 연속 3일 상한가 치고 막 이러고 있어요. 네. 시장이요. 굉장히 큰 변동성을 지난주에 주면서 여러분 불안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그렇게 상한가를 가면서 집단적으로 막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여전히 시장이 굉장히 강세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확실한 매수 주체가 있다는 얘기죠. 매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 표현은 뭐냐면 반도체가 없어지고 또 다른 거 가고 예전처럼 이런 시장이 아니고 주도하는 반도체 섹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드린 기술혁신이나 아니면 정책에 의해서 섹터별로 그 당시에 맞는 사이클이 발생이 되면서 또 그거보다는 약한 주도주라도 주도주가 계속 나오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나머지 뭐 30% 또는 뭐 반반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섹터에 있는 것들을 골고루 넣으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려요. 그러면 태양광의 주도 종목이 뭐예요? 우주항공의 주도 종목이 뭐예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동성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기술혁신 사이클 그리고 정책에 의한 사이클 뭐 거기 뭐 제 배당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배당하는 주식들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시장이 더 좋아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말씀드린 이 섹터의 ETF가 다 있어요.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ETF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ETF들이 예전엔 또 안 산 이유가 김프로님하고 저하고 몇 년 동안 우리 ETF가 맨날 했잖아요.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보고 신경도 안 쓰고 안 맞아요. 했잖아요. 네. 우리 태진영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붐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때 그 방산 ETF만 샀어도 8배 올랐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했는데도 그때는 시큰둥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 안 해도 붐이 됐어요. 이미 예. 패션이 됐어요. 그래서 ETF 자체가 5% 10%씩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나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반도체 섹터를 할 거냐 다른 쪽으로 할 거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반도체 섹터를 중심축으로 무조건 가야 되는 건 맞고 그 다음에 정책 사이클에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있는데 그 섹터의 ETF들을 가지고 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그냥 내가 진짜 짧게 거래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안에 가장 핵심 비중이 높은 종목들로 거래하는 방법들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스윙 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부터 예.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도 초창기에 스윙을 많이 당해봐가지고 이런 급등락 장세에 진짜 한두 번 잘못 수를 두면은 예. 주식 진짜 쳐다보기도 싫어지거든요. 정념이 마상 입어요. 마상. 그렇죠. 그러면 주식할 힘이 없어요. 돈은 좀 남아 있는데 예. 이 주식을 사고 팔 힘이
그게 에너지 엄청 필요하잖아요. 그죠? 아, 오늘 출근해서 한다 그러는데 예. 에너지 없으면 못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죠? 매도 매수를 못 해요. 근데 그래서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예. 사실 이번 전쟁이 나기 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네. 야, 그래가지고 내가 저걸 100만 원 이상에 사야 되냐, 20만 원 이상에 사야 되냐. 네. 아, 이제 손이 안 나간다 그랬는데 네. 천재일우의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네.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죠. 아니 뭐 전쟁이 난 삼성전자 공장에 뭐 네. 포탄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네. 삼성전자 공장이 그렇다고 그전보다 가동률이 떨어진 것도 아닌데 반도체는 배로 안 날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못 사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또 급락장에서는 반대로 못 팔아 난리였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예. 사실은 네, 뭐 맞습니다. 주도주가 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예. 정말 이걸 이겨내야 예. 주식에서 손해를 안 보고 네. 꾸준히 해서 노후를 주식과 함께 할 수가 있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아유, 그러니까 스윙이라고 자꾸 표현하셨고 저는 왜 그 표현을 자꾸 쓰시나? 그 지난번에 한 거 제가 방송 들어봤거든요. 네, 이선영. 예, 봤는데 네. 진짜 스윙이라는 표현을 자꾸 쓰시는 게 진짜 걱정스러우신가 봐요. 네, 스윙 그래서 당한다고. 예,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같습니다. 어디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뭐 소위 스윙 당하지 않겠죠.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왔거나 아니면 경험이 뭐 몇 년뿐이 안 되신 분들은 팬데믹 때 올라가서 쫓아 샀는데 그때도 개판됐고 이번에도 좋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또 그렇고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또는 우리 시장은 안 되나 봐.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시장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언제나 변동성을 주고 언제나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선업 대표도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던데 시장이 좋을 때 수익 내고 시장이 안 좋을 때 그냥 빠져나와서 그냥 있다가 나중에 또 시장 좋다고 하면 들어가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현명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시장이 좋을 때 가서 수익을 만약에 냈다고 쳐요. 근데 안 좋다고 해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시장이 좋은 시장을 시장 안에 있는 사람의 기회가 있는 거지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런 기회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여곡절을 겪는 사람한테만 그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굉장한 수익이 나고 보통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맞아요. 또 꾸준한 수익을 내는 거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심리적 또는 수급적 경험들을 한 사람들이 사실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우리 아침 방송에서 이번에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추셨어요. 내가 그랬지 이런 말 진짜 하기 싫은데 근데 보니까 이렇게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막 그냥 소위 포모성 매수가 들어온 게요. 2월 달부터 들어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2월부터 계속 오르는 것 같지만요. 그때 진짜 포모성 딱 들어왔다. 그때 막 거래가 급증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아침에 방송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포모성인 것 같다. 아침부터 죄송하지만 포모라는 말이 부정적인 게 좀 들어가 있어서 맞아요. 그 방송 하셨죠. 예,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포모성인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제가 맡은 게 아니고 그 타이밍에 전쟁이 나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데 전쟁이 진짜 나버렸어요. 하필 그때 나오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포모성이란 거래가 생겼다는 거 전쟁을 빼고 포모성의 거래가 생겼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치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이 시장이 좋다고 해서 나는 시장이 좋을 때는 피해 있고 시장이 나쁠 때 사라. 우리 책에는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시장이 좋을 때는 같이 그 흐름을 타야 되고 나쁠 때는 또 같이 거기서 우리가 위험 관리해야 되는 걸 분명히 맞거든요. 문제는 뭐냐.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흥분해. 내가 딱 느끼기에 아 지금 사면 안 될 것 같아. 나 벼락까지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막 조급함이 생기면 그런 포모성의 매수 매도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평정심을 가져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평정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론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예. 방법론 하나는 뭐냐면 시장에 내가 있어서 시장 안에서 거래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약간 한 발 물러서서 시장을 보려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시장에 나오는 모든 뉴스들 매일 아침 저도 방송을 드리고 있지만 내가 그거 하나하나를 다 알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야 될지 또 이란 옆에서 호르무즈에서 피격이 뭐가 됐냐 이 뉴스를 하나하나 찾으려고 하는 분이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돼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작업이 되게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단순하게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를 단순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뭐 떨어질 때는 오히려 쌀 때 사고 오를 때 팔라 이런 책에 나오는 얘기고 실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급등했지 않습니까? 네. 급등하고 나서 급락을 한 것은 이건 스킬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급락했을 때는 그게 첫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이 방송을 했었는데 첫 번째 급락할 때는 항상 되돌림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에는 들어갑니다. 보통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인데 첫날은 아니라는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이걸 아셔야지만 같이 던지지 않고 같이 사지 않아요. 예. 첫 번째 급락했을 때는 사람들이 이게 진정 더 얼마나 떨어질까? 이렇게 셌는데 이게 많이 떨어지겠어?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주식시장에 파장 효과가 있을까?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떨어져도 던지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 좀 더 보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막 떨어졌어요. 우리 지난주에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 10%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매도가 뭐냐면 기관들은 로스컷 합니다. 기관들은 기계적으로 하니까 로스컷을 예. 하거든요. 로스컷 하면서 더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증권사들은 딱 저희한테 그렇게 와요. 딱 그 공문이 딱 옵니다. 시장이 급락해갖고 신용담보비율 유지해 주세요. 신용금지. 예, 이렇게 딱 얘기 나옵니다. 수급을 꼬이죠. 그렇죠. 그럼 수급이 꼬이면서 반대 매매가 나오고 미수의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투매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날에 바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극단적인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공포심에 살아가는 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런데 제가 지금 첫 번째 하락할 때 매수해도 된다는 얘기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이틀 동안 하락을 했습니다. 요번에 뭐 사례가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과거에나 앞으로 미래에 요번하고 똑같지는 않지 않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왜? 사람이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날 빠지고 두 번날 빠지고 반대 매매 나오고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첫 번째 하락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하락하고 나서는 시장은 종목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다 리바운딩합니다. 대세 하락으로 갈 때도 그러니까 추세 하락을 하는 거잖아요. 리바운딩을 하거든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이요. 그 다음에 지금 반등 좀 주어서 하락폭의 반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6,300에서 5,000까지 떨어졌다가 5,50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거래량이 느는지 사람들이 뭐 좀 소극적으로 사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사는지 파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파는지에 따라서 이후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서 밑으로 다시 한번 지난주처럼 빠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더 많이 떨어졌으니까 사야 된다?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 이미 이 사태에 대한 진위 여부가 판단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팔았다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팔았을 때 내려갈 때는 밑에서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고 반등하는 걸 확인하고 올라갈 때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스킬을 좀 가지고 있으면 이거 지금 내려갈 때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라갈 때 설명도 사실 그런 비슷한 심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공감이 되신다면 앞으로라도 내 종목이 이거 시장이 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해요. 뭐 나중에 미래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종목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어느 날 갑자기 뭐 10% 떨어지네요. 그날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진위 여부를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따지고 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보면서 더 빠진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간 거는 거의 손해 안 보고 이익 보고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처음에 들어가는 건. 그리고 반등을 줬어요. 근데 지금 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종목이 반등을 좀 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생각을 해보세요. 20만 원 위에 있다가 17만 원인가 16만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18만 원, 19만 원이지 않습니까? 다시 떨어져서 15만 원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밸류가 바뀐 게 없는데 지난번에서 보다 더 떨어졌네. 15만 원 더 싸니까 사야지?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자, 첫 번째 떨어지는 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떨어졌어. 그러니까 얘는 반등할 수 있어요라는 저가 매수가 들어와요. 그러나 두 번째 떨어질 때는 처음에 샀던 저가 매수자들의 매수도 다시 매물로 전환되기 때문에 훨씬 더 약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공략을 하지만 두 번째에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에는 매수세를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게 이 기초 분석의 정설이거든요. 왜 갑자기 질문은 뭐 심리에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런 기법 분석에 사람들의 심리가 녹아들면서 수급이 생기고 기법 분석에 차트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차트를 보면서 아 사람들이 팔고 싶어서 안달이네, 사고 싶어서 안달이네. 차트 보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기법 분석 정도를 어느 정도 갖고 계시면 그렇다면은 외부의 뉴스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내 눈에 보이는 내가 확인한 것만 가지고 내 기준에 의해서 거래할 수 네.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기 기준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들으시면서 네. 저 얘기 좀 빨리 들을 걸 그런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뭐 많은 분들이 보실 것 같긴 한데 근데 사실 그런 얘기들을 요약해 놓은 책도 있고 영상도 있어요. 네, 제가 뭐 그동안 얘기했으니까.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그냥 유튜브 영상 중에도 예. 아주 저 젊은 분이 예.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는 영상도 많이 있고 예. 뭐 박병창 이사만 예. 얘기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내용인데 어떤 분이 얘기를 하면 그게 가슴에 와닿아요. 예. 근데 같은 얘기인데 에이 저게 되겠어? 이런 분도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사실 같은 워딩도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딜리버리가 되는 걸 전 많이 알고 있어요. 예. 네. 그 현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3프로 TV가 이제 8년여 일을 합니다만은 6년 가까이 하셨죠 지금?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6년 네. 정도를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나도 빠짐없이 한 어떻게 보면 진정성의 상징 같은 분을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냥 가볍게 할 얘기가 아니라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장에서 정말 너무 큰 상처가 없이 이번 장을 극복하잖아요. 예. 그리고 좋은 펀더멘탈한 내용으로 잘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의 근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거를 아실 수 있고 오히려 신입생에게 후배들에게 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반열에 올라가실 것 같아서 제가 주말마다 이런 기획을 좀 하고 있는 건데 이선엽 대표에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또 박병창 이사에게도 부탁을 드려서 여러분과 아주 제한적인 방송 말고도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공간을 좀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번 주부터 그런 분들과 만나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작년부터 좀 준비를 좀 했었고요. 근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늦었긴 했지만 지금 이제 이번 주서부터 저는 이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우리 3프로에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맡은 부분은 어떤 파트이냐면은 지금 제가 뭐 급락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이번 주에 올렸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스팟 수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좋은 바스켓을 가지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좀 타이밍이 안 맞아도 뭐 소실 나더라도 뭐 버티고 있으면 다시 올라가고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종목이 추세적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도 수익을 못 내거나 아니면 수익이 작거나 아니면 손실 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웃겨요. 요번에 제가 전력기기 한 종목이 그 종목이 한 3배 올랐는데 그분이 2번 손절하면서 손실 내는 분을 내가 한번 봤어요. 개별 주가는 3배 올랐는데 손실이 나요. 예, 그럴 수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은 종목의 바스켓을 갖고 있는 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3프로에서 열심히 애널리스트 분도 부르고 시황도 알아보고 또 섹터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종목들이 어떤 거란 건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이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알아요. 종목들이 대충 어떤 거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뭐 소부장 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같은 종목을 거래해도 어떤 사람들은 수익이 굉장히 높고 그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수익이 낮고 또는 손실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약간의 이제 스킬인 거거든요. 그 스킬이라는 게 매매만 막 하는 스킬을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녁 방송이에요. 시장이 대세 상승에는 사고 파는 사람이 더 수익이 많이 내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나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수익이 내겠죠. 근데 시장이 이미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대세 상승만 생각하면서 나는 그냥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정답이야.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그리고 주식의 성격에 따라서 또 시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들이 약간 다른 그런 스킬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의 대응법에서 얘기를 할 거고 또는 시장이 굉장히 강세로 가면은 윌리엄 오딜이 얘기하는 강세 종목들을 사는 방법. 예. 강세 종목 대부분 잘 못 사잖아요. 그런 방법론에서 얘기를 하고 그때 시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그걸 매매 기법으로 해가지고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동영상 올려드렸는데 공부한 것만 가지고 이론만 가지고 또 자기 걸로 못 만드는 분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장중에 이제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 스팟 시황을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스팟 시황의 개념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아침에 저는 10시 반하고 오후 2시 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어제하고 그저께 잘 보세요. 2시 반 되니까 시장이 다 움직이죠. 올라가던 내려가던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또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네가 지금 사도 되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좀 덜해야 돼 이런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것은 스팟 시황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스팟 시황도 지금 장중에 여러분께 지금 드리면서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동행하세요.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요번에 사실은 조금 늦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미리 안 들어오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들어오셔갖고 제가 올린 거 보면요. 요번에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약간 자랑을 하면 요번에 고점 저점을 되게 많이 스팟 시황으로 올려드렸어요. 1년에 그렇게 이런 변동성에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이럴 때 스팟 시황으로 그 타이밍을 한번 잘 자기가 타고 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되게 아셨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뭐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홍보도 아니고요. 아까 계속 스윙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스윙을 당하는 거냐면 포모송으로 이제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고점에 남들이 좋다고 그래서 너희들 좋다며 더 간다며 그래서 샀는데 밀려갖고 지금 손실이야. 아이씨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또는 주식시장은 되게 어려운 거야. 역시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이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포기하는 것이 스윙이 당하는 거 표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이론적인 것을 기반을 좀 닫고 또 누군가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갈 필요는 좀 있어요. 네, 그런 자리 매김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뭐 동행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이런 스팟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을 하지 마시고 좀 예. 꾸준히 이렇게 좀 같이 100세 시대 아닙니까? 뭐 정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의 장점 중에 하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서두에 우리가 서두에 제가 아까 아직도 다녀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좋게 평가해 주시는 분들은 맞아요. 와 30년 동안 남들은 그 와중에 굉장히 위험 겪으면서 어려움도 생겼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꾸준히 네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객 돈을 투자해 주가면서 그러고 있었어? 여태까지? 그러면 네가 성공한 거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또 듣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장이 좀 빨리 끝나야 되죠, 사실은. 근데 장은 전쟁뿐만 아니라 이런 급변동 장세가 늘 있어 왔다는 말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나 또 좋을 때나 또 추세적으로 빠질 때나 빠질 때는 조금 덜 손해 보게 하고 좀 올라갈 때는 조금 더 인조업을 하게 할 수 있는 또 이렇게 급변동 장세에는 마음의 중심을 잘 잡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박병창 이사님이 방송을 통해서 또 박병창 이사님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오늘 신과대안을 이렇게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을 만드는 안목의 차이. 남들과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주식시장은 패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행을 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이번에 실패를 해서 물렸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5년 후에 10년 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하는 쪽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솔하고 튼튼하게 실전 주식 클래스 박병창. 시장이 어려울 때 의지가 되는 진정성 있는 강의. 3%는 차원이 다른 주식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결과로 증명된 마스터들, 클래스의 차이가 수익의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3프로TV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사업을 하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 배워야 하겠죠. 두나무 부회장부터 리디 대표까지 유니콘급 창업가 10명에게 직접 배우는 10주간의 여정, 앙트러프러너십 칼리지 2기에서 다시 펼쳐집니다. 이에라이프 스타일은 가구 구독하는 스타트업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썬퍼니처와 함께 인테리어 구독을 처음으로 선보이는 현장에서 인사드립니다. 정말 하시기 나름만큼 가져가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강사님부터 동료 같은 우리 수강생까지 정말 폭넓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제로 강사님들 중에서는 신규 프로젝트 구독 서비스에 같이 하는 것들도 지금 실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진짜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하기 힘든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대표님들은 참석해 보셔도 좋겠다고 추천드립니다. 앙트러프너너십 칼리지 2기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링크에서 신청하십시오.